이렇게 1교시부터 이렇게 특강 들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환경위에서 기획한 이제 새지구 운동을 하는 날인데요. 새지구 운동은 지구 살리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1교시에 기후위기 특강을 듣고 점심시간에 부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스는 이게 주의사항인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부스마다 들러서 이렇게 도장을 받으셔야지 이제 간식을 얻을 수 있는, 간식 본부에서 간식을 주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러면 새지구 운동 첫 번째 시간 기후위기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네, 그러면 강사님 자기 소개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서울 서대문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염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기후활동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새병아리 기후활동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처럼 뭐 북극곰이 죽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기후위기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귀에 딱 꽂힐 만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육식을 아주 사랑하고 플라스틱을 자주 써대는 그냥 일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그냥 기후위기 교육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근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후에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모르고 청소년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고자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아주 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지구 얘기니까. 네. 일단 기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 이렇게 답변이 없어서요. 기후가 불안정하면 일단은 뭐 날씨가 더워져요, 아니면 뭐 폭설이 와요, 이렇게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기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먹을 거를 그냥 마트에 가고 슈퍼에 가서 이렇게 쉽게 사지만 결국 그건 다 자연에서 온 거고 곧 기후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일단 불안정하면 농사가 되지 않겠죠.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식량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농사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당연히 집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로 적용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겠죠. 일단 네, 배가 고픈데 일단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염 확률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로마 시대나 아주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만큼 먹을 거, 그러니까 기후는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 불안정은 사회의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데, 이 얘기는 혹시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오, 몇 없네요. 오징어 게임에서 식량을 조금 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싸우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델포이에서 120명이 우리가 있는데 10인분의 양만 준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싸우겠죠. 그럼 결국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런 기후가 우리에게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고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 기온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약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청동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0년 전까지 4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4도는 1만 년이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랜 기간이죠. 이 4도는 그냥 지구가 알아서, 자연이 알아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인간이 1도를 상승시킵니다. 자연이 1만 년 동안 4도를 상승시켰을 때 인간들은 1도를 상승시켜요. 약 25배나 빠르게 상승을 시킵니다. 그럼 왜 올라가냐? 기울기의 주범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핑크색으로 동그랗게 주변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불처럼 덮어주는 건데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우리 지구가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받죠? 네, 옆에 바로 태양이 있죠. 태양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80% 이상을 지구 밖으로 배출을 다시 합니다. 왜냐면 이걸 다 먹으면 지구는 그냥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데 온실가스는 이거를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덥고 지구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온실가스 배출은 총 우리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느냐를 따져봤더니 21%가 산업, 24%가 축산이나 농업, 35%가 에너지, 그리고 수송 건설에 쓰이고 있다고 해요. 우선 맨 처음에 석탄 발전소, 석탄과 인간들이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마음껏 퍼다가 열심히 쓰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이 마이크 모든 게 다 석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은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도가 100%인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다 태워서 결국에 100년 만에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 0.01%를 증가시킵니다. 0.01%가 굉장히 적은 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01%는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번 터지는 거와 똑같은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42만 개의 원자폭탄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옆에서 원자폭탄 터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봤더니 그 이유는 그 에너지들을 다 해양에서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가 90% 이상의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바다가 먹어주겠지 하면 될까요? 네, 아니겠죠. 바다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저 탄소들이 다 빠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90%는 바다가 먹고 뭐 나머지는 땅이나 빙하가 녹는 데 쓰이고 단 2%만이 지금 우리 여기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2%로 우리는 가뭄을 겪고 폭설을 겪고 장마가 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간들은 고기를 아주 사랑하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그렇죠. 이 축산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키워요. 야생 동물을 갖다가 먹진 않잖아요. 그럼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먹을 목적으로 고기를 키웁니다. 동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장식으로 닭과 뭐 돼지, 소, 양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을 축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류 소비가 확실히 느니까 인간들은 이 축산업을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늘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그 24%에서 또 나눈 거예요. 거기서 40%가 가축의 트름 방귀,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사료를 먹고 트름과 방귀, 메탄가스가 40%가 나와요. 그리고 가축의 먹이, 배설물, 그다음에 인공비료, 거름 관리 등등 이렇게 일단은 육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미국의 토지 사용을 한번 봤더니 저기 41% 가운데 노란색 면적이 가축을 기르는 곳에 쓰이는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 뭐 양, 말,
돼지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하고, 저 옆에 초록 색깔 다음으로 큰 것이 가축의 먹이를 기르는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고기를 위해서 아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축들이 먹고 있는 곡물들이 전 세계 곡물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4%는 인간 20억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우리도 막 영양실조로 죽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밥이 먹을 게 없어서 영양 부족으로 죽고 가는데, 지금 소들이 20억 명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건을, 육식을 하던 사람이 완전히 비건을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을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출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환경을 위해서 오늘은 좀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하는 날들은 안 먹으면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채식을 지향하면서 물고기도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어업도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참치 한 마리를 잡으려면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치 한 마리를 난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물고기, 바다새, 거북이들이 실수로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동물들은 이제 그물과 함께 그냥 가라앉습니다, 바다로. 아주 불쌍한 친구들이죠. 그런 방법을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축을 달아서, 그물에 축을 달아서 밑으로 가라앉게 한 다음에 배가 운전을 해서 그거를 쭉 끌고 와가지고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그런 어획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정말 많이 잡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바다 식물들, 이 뭐 해초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말했듯이 바다가 90%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열심히 그 바다한테 탄소 내나 온실가스 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온실가스 3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우리 이 에너지 부분은 어디서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석탄 발전소라는 거에서 와요. 석탄 발전소에서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사실 석탄 발전소는 기후 활동가들이 이야기할 때 석탄 발전소를 없애지 않으면 우린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기후위기에 안 좋은 거예요. 석탄 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내뿜거든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에 그렇게 의지하던 우리가,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재생에너지가 있겠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태양광. 여기 위에도 있고 이집트 위에도 있는 그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전기와 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순위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은 저기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9위 정도면 나라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위는 뭐 중국, 2위는 미국, 3위 인도 이렇게 나오죠.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1.5도 올리면 안 된다, 우리 진짜 이러다 죽는다 하다가 이제 약속을 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국은 2030년까지 26%를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은 40%, 중국은 60%, 한국은 37% 감축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1위, 재생에너지 발전율 하위 2위. 이 얘기가 뭐냐면 탄소 배출량이 일단 많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우리 아까 말했던 태양광, 뭐 해양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꼴찌에서 2위랍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매우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대응한다면 우리는 1.5도를 넘어서 3도, 4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석탄을 탈출한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독일은 7년 만에 석탄 발전소를 절반이나 없앴어요. 영국은 완전히 퇴출을 한 상태고요. 스페인은 꾸준히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목표 기준을 다 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개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한다는 게 뭐죠? 더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를 없앨 생각이 없어요, 정부가. 대한민국의 석탄발전소가 총 6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7개를 더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후 대응에 굉장히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석탄발전소예요. 석탄발전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후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앞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외국 음식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석탄 발전소를 놓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감축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그 농도가 석탄 발전소가 내뿜고 있는 그 농도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없애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숨 쉬면 뭐 뿜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 뭐 마시죠? 산소. 그러면은 식물들, 나무는 뭘 마시죠? 뭘 뿜죠? 네, 그만큼 나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지구의 20%의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다 불태웁니다. 이 인간들이 또 열심히. 왜 불태우냐? 아까 말했듯이 소를 키우고 우리가 먹을 소를 키우고 그 소들이 먹을 사료들을 이제 재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도 불태우고,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지난번에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200명이 바로 그냥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난 1월에 하루 만에 36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폭염에서 폭설이 왔어요. 여기서도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에 대해서 이쯤에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여름 좀 덥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냥 나는 그러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겠다, 에어컨 틀고. 아니면 그럼 팥빙수나 먹을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막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막 이게 소확행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누리고 사는 거죠. 폭염과 폭설이 아직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터와 에어컨이 없는 곳은 어떨까요? 거기 사람들은 폭염이 오면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뭐 폭설이 오면 몸이 얼겠죠. 이렇게 우리는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OECD 국가표 봤을 때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나라들이 주로 어느 나라였죠? 중국, 미국 뭐 이런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뿜는 나라들은 사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 에어컨 틀면 되고 히터 틀면 되니까. 그렇지만 반대편 아프리카 이런 곳은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실질적인 피해를 그대로 입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탓일까요? 우리는 뭘 누리고 있고 뭘 죽이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도 이상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1.5도 이상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줄이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2040년도에 1.5도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5도에 왜 도달하면 안 될까요? 네, 되돌릴 수가 없어집니다. 1.5도를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1.5도 넘어섰어. 그러면은 지금도 열심히 하자 하면서 막 쓰레기 안 버리고 뭐 석탄 발전소 다 없애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지구가 망한 거예요. 다 같이 손 붙잡고 죽으면 돼요. 그렇지만 2040년이라는 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40살 되면은 2040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그때 뭐 딸이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자식들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엄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5도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해수면 상승이 약 5m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해요. 5m 이상이면 제가 이렇게 한 3명 정도 있어야 될걸요? 그 정도로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별 노력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면 24m에서 30m가 상승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몰디브를 혹시 아시나요? 네, 몰디브라는 섬이 있는데 휴양지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신혼여행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섬은 지금 1m만 더 차오르면 아예 가라앉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난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도를 도달했을 때 국토 5%가 물에 잠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피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10년 뒤에는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이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 방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회용품 지양하기, 뭐 에코박,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이 분리수거는 1등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대한민국이 분리수거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는 축에 속해 있어요. 막 외국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뭐 음식물이건 일반이건 재활용이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잘하니까 왜 기후위기 대응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 기후 악당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리수거를 암만 잘해봐야 그 라벨 다 떼고 버려봐야 석탄발전소가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잘하기, 재생에너지 사용. 이 RE100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뭔가 활용하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에 뭔가 표시하는 방법 중 일환이겠죠. 그리고 육식 지양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SNS 서명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거 행사를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심 갖고 지지해주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신촌 거리에 피켓 들고 있고 마이크 짚고 하면 정말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많이 봐요. 저를 막 이런 건 저래서 안 되고 저런 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봅시다. 이런 건 이래서 안 되고 저런 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우리 그냥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암만 해봤자 안 돼 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지구 아니잖아요. 환경운동가들의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의 지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한 투표. 우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곳에는 기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6년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기후위기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투표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5살 때
유엔에 가서 한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제 심정을 다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